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수로도 읽히는데요.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까지 얽히면서 전국은 혼탁한 상황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지금 3차로 이제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야당은 이제 본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여당은 뭐 당초에 추경으로 이제 좀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본 예산으로 좀 처리를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발 좀 물러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첫 번째는 뭐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한 양상이다. 네.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그 소위 약자층들이 경제적 타격이 너무 심하다.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지금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을 좀 서둘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도 빨리 3차 지원금을 좀 빨리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지금 재난지원금을 조속한 지급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 4월에 지금 서울과 부산에 있는 지금 보궐선거와 그렇죠.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선거 임박해서 하면 지급하면 좀 좋다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지금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빨리 지급을 해서 전국 주도권을 좀 지고 가자는 아마 그런 노림수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뭐 비슷한 의견으로 보세요? 저는요, 추가 경정 예산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본 예산이 성립되고 후에 생긴 사유로 이제 불가피할 때 추경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지원금은 지금도 이게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왜 추경으로 넘깁니까? 지금 본 예산을 논의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당이 처음에 그 본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고 추경으로 하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좀 바뀌지만 그렇죠. 이걸 제가 네이버의 그 지식 백과예요. 추가 경정 예산의 항목을 쳐보십시오. 네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뭐냐면 본 예산의 편성 시에 경비 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추가 경정으로 하는 거는 본 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또는 경비 편찬을 감추기 위해서 추경으로 떠넘기는 거는 예산 당국자가 언제나 범하기 쉬운 패다이다. 이 말은 이게 그 본 예산일 때는 균형 예산처럼 짜놨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편법으로 퍼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산 균형을 맞춰야지. 이걸 이게 왜 편법 꼼수로 내년에 추경으로 떠넘기는가? 이걸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거를 여당도 느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한 발을 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명분에 맞으니까. 네네. 지금 이게 본 예산에 포함시켜 균형을 맞춰야지. 근데 이걸 추경을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꼼수죠. 어떠세요, 평론가님? 뭐 종종 등장하는 방법이 연말 추경으로 사실상 본 예산에 더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추경으로 넘긴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생길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재원이 그 사이에 더 생길 거냐라고 하는 게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본 예산에 어지간하면 편성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 이제 예산 편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전 정치적인 맥락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앞서서 주장했던 당이. 네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 두 당은 좌파 정당, 우파 정당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좌우 양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재난지원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빠진다고 했을 때 사실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의가 있고 공감대가 있는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책임을 여당이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뭐 비슷한 사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하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갔거든요. 그런 정치적 맥락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고, 민주당이 범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두 당 의석수가 적지만 다른 정당들, 좌우의 다른 정당들의
행동에 따라서 민주당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네네. 그것이 이번에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재난지원금 이제 3차에 걸쳐서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1, 2차 때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본 예산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여 안에서도 또 이견이 있습니다. 뭐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한국판 뉴딜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삭감을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기존 본 예산 안에서 좀 조정을 해보자는 입장인 반면에 이 민주당, 여당은 예산을 아예 증액을 하자라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12월 2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네.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갈등이 또 빚어지면 이제 예산안 처리가 뭐 늘 그랬듯이 법정 시한을 또 넘기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건 아닌가. 너무 늦어지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뭐 12월 2일 날이 아마 법정 시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만 하면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원래 지금 12월 2일까지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갖고 거기에 대한 가부 찬성만 해서 통과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가 되면 아마 조금 그러니까 예산 심의 날짜는 한 일주일 정도 늦추는 거는 뭐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부 예산이 상당히 조금 만들어 오는 본 예산 자체 중에서 상당히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좀 전시행정적 요소들이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세출을 좀 조정을 해서 거기서 한 3조 넘게 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 자체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상당히 한국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한 그렇죠. 종잣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예산에서 순정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일 얘기 의견도 있었지만. 예. 지금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것 중에 보면 예비비 목적으로 내놓은 예산이 5조 4천억이 있어요. 네네. 예비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재난 걸 같은 걸 대비해서 일을 만들어 놓은 미리 좀 것인데 챙겨놓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이거 3조 8천억 정도를 미리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 중에서 한 2조 정도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조금 세출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놓으면 여기서 돈을 좀 더 보태면 한 3조 이상의 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네네. 생각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른 하니까 지금 한국판 뉴딜을 손대지 말고 지금 목적 예비비와 다른 걸 조금 조정을 해서 만들자는 그런 입장 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한 타협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미 드는 건 그 뭐 3조 정도 원의 3조 원 정도의 규모가 마련이 된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이야기한 것이 3조 2천억이었고 네네. 아까 정의당 이야기했는데 정의당은 지금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하고 플러스 또 이 중소자영업자들한테 지원금 다 합쳐서 21조로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정의당 입장은 약간은 좀 배제를 하더라도 네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3조 2천억 정도는 충분히 아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그런 방식으로. 방식대로 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결국 이제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게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아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세입을 먼저 예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세출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본 예산에 이게 뭐 3조든 얼마든 이게 포함되면요. 그만큼 이게 다른 예산을 줄여야죠. 그렇잖아요. 맞겠죠.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죠.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잖아요. 예. 그럼 이게 늘리는데 아까 이제 뭐 목적 예비비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전용 필요 없다면 예비비에 미리 항목을 정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먼저 예비비를 땡겨 쓰고 나중에 또 모자라면 또 국채 발행을 빚낼 겁니까? 항상 이렇게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정권이 추경으로 가겠다는 것도 결국에 본 예산은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균형 맞춘 다음에 추경은 또 이게 빚내서 국채 발행하면 되니까 이런 꼼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반드시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국민들한테 줘야지. 이걸 갖다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늘리는 거는 상당히 문제다. 지금 이래 보는 거죠. 평론가님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선택지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네. 이 예산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을 때 너무 두 가지의 국한을 다들 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얘기돼야 될 것은 저는 증세라고 봅니다. 증세. 네, 세금을 늘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를테면 진보 진영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별로 진보적이지도 않은데 독선적, 도그마적인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그렇게 증세를 안 하고도 일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면 좋다. 이것은 다 도움이 되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저소득층한테 불리합니다. 실제로 올해 그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네네. 경우도 1차에서는 보편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유리하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네네. 나와요. 왜냐하면 고소득층, 중소득층은 증세를 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입 세출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저는 선별적 지급을 할 경우에는 굳이 증세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 금액은 뭐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 네네. 예비비 일부에서 동원하든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증세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민주노총에서는 부자 증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 부자만 증세하는 것으로는 그만큼의 재원이 잘 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까놓고 얘기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고 뭐냐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조금 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소득에 맞춰서 증세를 할 필요가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예, 그런 방법을 이번에 지급을 먼저 하고 내년에 차후에 2019년 소득과 2020년 소득을 대비를 해서 특히 이제 소득이 줄지 않으신 분들 원래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 중에 소득이 줄지 않으신 분들까지 좀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내가 좀 더 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증세를 하고 난 다음에 보편적 일괄적 지급을 하면 그것은 별 무리가 없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야 될 길 또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비상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네네. 말이 많은데 그렇다면 중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증세를 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서민도 조금 더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서민이 조금 더 낸다면 부자는 왕창 많이 내는 것이 소득세 증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 언제까지 다른 예산 사업을 조정하거나 혹은 국채를 발행할 거냐. 여기 두 가지 선택지에 갇힐 거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증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정부가 꺼내기 가장 힘들어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증세 카드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은 사실 정부나 여당이 증세 카드를 꺼내긴 좀 좋진 않아요. 이제 선거라는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서울과 부산에 재보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또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여당이 정부나 여당이 증세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중부담 중복지 문제 이야기는 사실 뭐 이번 정권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지난 정권 때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찍혔어요. 네. 원내대표를 물러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수민 평론가의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 4월에 지금 보궐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내후년에 지금 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상당히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다들 아마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정치 문제는 결국은 차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향후 복지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부분에서 일종의 대선 아젠다로 만들어서 상당히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수기가 돼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걸 섣불리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정치적인 지금 현재의 지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 아니실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정세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미? 예. 정세라는 게 그 세율만 올리는 게 정세가 아니고요. 네네네. 공시지가를 이제 그 90%를 올려서 네. 종부세가 폭탄이 된다. 재산세 가격이 폭탄이 된다. 이게 거의 틀 깎는 정세 아닙니까? 지금 이게 좀 있으면요. 몇 년 지나면 이게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전부 이게 종부세나 재산세 가격이 몇 배 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율만 올리는 게 정세가 아니고 다른 이게 항목을 조정해서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게 거의 틀 깎듯이 지금 이게 저는 정세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대세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건은 그렇게 증세할 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방금 종부세 얘기에 대해서 좀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고소득층, 고재산층에 한정돼 있는 증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이 이제 이게 세수 확보가 아니라 부동산 통제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제가 말씀드린 증세하고는 차이가 있다. 저는 이제 주로 첫 번째로는 소득세 부분이고 두 번째 굳이 한다면 이거는 정말 더 어려운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부가가치세를 박정희 정부도 그 독재 정권이었지만 건드렸다가 굉장히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증세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동서고금 역사를 보더라도 맞습니다. 언제 선거에나 뭐 아까 전에 차 교수님께서는 대선 아젠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선 때 되면 또 얘기 못 꺼내고 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코로나19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가진 취지가 돈이 어디서 나오냐,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 이건데 사실은 증세를 하면서 보편 지급을 하면 그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세금을 내가 더 낼게요. 내가 여력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믿어보고 논의는 좀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정당인가? 저는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증세 없는 복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동의를 하실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여당의 의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증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는 그 정당이 분명히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겠죠, 정치적으로. 맞겠죠. 하지만 증세라는 것은 결국에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건데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 있는 지평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를 못한다면 다음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계기일식 한번 구경하는 거 놓치면 몇 년, 수십 년 기다려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선거라는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부산에 이제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지형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이거 그러니까 3차 재난지원금이 그러니까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일종의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선거에 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여당은 지급을 하고 싶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에 지급하면 아마 선거 영향이 가장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좀 서둘러서 하자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또 그 이면에는 이 지금 재난지원금 하나로 지금 이제 이 지금 보궐선거 결과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문제들이 더 큰 게 작용한다는 것이지. 많죠, 그렇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또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과 부산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전부 다의 전체 전 국민의 그 생계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갖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서둘러서 이번 본회의선 때 같이 논의를 한 거는 저는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일 겁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정도의 이슈가 돼버렸는데 일단 추 장관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날 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4일 날 징계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한 일주일, 한 8일 정도 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속도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렇죠. 상당히 빠르지 않나요, 굉장히? 속전속결. 그렇죠.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저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이게 자꾸 이게 뭐 양비론으로 도저히 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같이 물러나라.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많고요.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답을 해라.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이런 이게 주장도 많은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잘못됐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은 침묵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게 동의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보고했을 때 말씀 안 하신 거는 이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추미애 장관과 문 대통령이 공동으로 져야 된다. 이미 그 대통령 동의 안 하고는 이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날 열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 징계권의 집행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임명 법에 권한은- 보면 견책 빼고는 해임부터는 게 대통령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해임 쪽으로 나섰는데 왜 이제 자꾸 대통령으로 침묵하느냐. 이게 진짜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제가 프레임 양비론으로 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직무배제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감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감찰은요, 판례를 제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감찰은 주체하고 목적하고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대법원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감찰하면 그거는 감찰이에요. 그건 불법 사찰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지 검사가 재판 진행하는 판사 성향을 좀 우리가 범위 내에서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불법 사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불법 사찰은 이제 불이익을 판사한테 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검찰이 어떻게 판사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협박이 됩니까? 그런데 이 판사 성향이 어떤지 이걸 파악해서 재판 공판을 대응하기 위해서 깊이라든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수단을 보면 항상 감찰은 이제 이거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불법적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공개된 거 자료 딱 수집해서 짜집게 해서 한 장 정도 만든다. 이게 불법이냐는 거예요. 따라서는 주체, 목적, 수단 세 가지 판례 기준을 들이댔을 때 이게 불법 사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가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저는 양비론이 아니고 이거는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침묵으로 일단은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결론은 이미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뭐 거의 해주신 거라고 보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지만 징계위에서 결국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뭐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징계위에서 의결이 되면 해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숨어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다. 이건 침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지금 드러나와 있는 상황들이 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있다는 정치라는 게 뭐 거죠.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 뭐 내각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집단의 의지가 표명이 된 이상 대통령의 뜻은 뭐냐, 혹은 추미애, 윤석열 중 둘 중 하나를 정리하든 둘 다 정리하든 해라 이런 말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징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예단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위원장이죠. 위원장이긴 한데 본인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승인을 못하고. 네, 제척 회피를 하게 되겠고요. 네네. 다른 위원들이 보통 이제 추미애 장관이 뭐 추천을 하거나 이런 인사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렇죠. 추미애 장관과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도 해봐야 아는 것이다라고 봐요. 검찰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중용한 듯한 인사들이 지금 또 반기를 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사람이 어떤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얽혀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네.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과반이 밀어붙이면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이 위원회라는 회의 자체가 과반만 채워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보통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과반 의석만 갖고 다 밀어붙인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죠. 저는 분명히 내부에서 변수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 혹은 뭐 해임이라든지 면직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런 식의 소수 의견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좀 크게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사실 예단하지 말자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과반수가 찬성이 되면 이제 징계가 의결이 되잖아요. 징계 수준에 따라서 네.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 지금 뭐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해임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징계위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는 뭐 장관의 뜻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지금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장관은 아마 지금 징계위에서 아마 재책 사유 때문에 장관은 일단 제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6명 중에 그 가반수 찬성이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차관과
그러니까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네. 그러니까 지명하는 지명한 2명의 사람 있죠. 검사는 아마 저는 찬성할 거라 보고 3명 중에 1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그러니까 이 좀 나름대로 이 결과를 담보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 징계위와 관련해서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징계 이전에 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저께 저녁에 밤에 그러니까 전자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가처분 신청 이것이 과연 어떻게 만약 그 전에 놓아서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네네. 징계에 상당한 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얼만큼 빠를 것이냐 예. 그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뭐 두 분이 이렇게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상당한 묵시적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이야기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력 뭡니까 그 어떤 기관도 무수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지금 그동안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되었던 검찰 권력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그러니까 이 견제와 또 이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 공수처도 만들고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감찰권이 발동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지금 그 대통령의 취임사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 권력기관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지금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법무부 장관의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주적 통제에서 민주는 빠지고 통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민주적 통제에서 민주가 빠지고 통제만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장악이라고 이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저는 바뀔 필요가 있다. 똑같이 대통령 취임사에 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이 권위주의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갈등 관계 지금 거의 1년째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 사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건 저는 상당히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묵시적 승인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내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이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통제 내지는 장악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한 식의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자막 있잖아요. 네. 그 가처분 신청이라고 했던 자막 있죠. 네네. 다시 한번 이게 자막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자막이 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인정 안 합니다. 판례가. 가처분은 이제 민사소송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지위를 구하는 이게 가처분인데요. 네. 행정소송은 가처분은 인정이 안 되고 단지 이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소극적으로 그걸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납니다. 따라서 네네. 용어를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으로 해야지 가처분은 판례가 확고하게 아직 인정 안 해줍니다. 네네. 그 입법논조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근데 문제는 이 가처분하고 본안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있으면 다음 달에 2일 날 징계가 돼버리면 이게 소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뭐냐면 직무배제는 이제 임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에서 만약에 해임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이게 직무배제 적법성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시 해임에 대해서 소송하고 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각하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요. 오늘이라도 이게 빨리 심리해가지고 직무배제 처분이 적법한지 안 한지 빨리 이게 심리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 되고 그럼 주말이죠. 네. 그리고 이게 2일날 징계해버리면 재판은 이게 각하돼가지고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사법부가 소극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빨리 심리해라.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뭐 사법적으로도 처리가 될 사안도 있고 징계위원회도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이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당 이낙연 대표가 이 윤 총장의 혐의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또 야당인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뭐 묻고 더불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역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또 민주당은 약간 발을 빼는 모양새인 것 같고 요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추미애 장관까지
였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발을 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윤석열 총장 혼자만 불러서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찬성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할 필요 없이 법무부 내에서의 절차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대방을 골목에서 막다른 쪽으로 충분히 몰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다시 넓은 광장으로 불러내서 싸우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진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신호를 보낸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민주당 전반적인 반응이 사실 이번에 해임 사유로 열거된 것들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데 안 내놨거나 네네. 아니면 증거가 없거나 뭐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몰아가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충격적이다라는 말, 불법 사찰이라는 네 글자가 동원이 되면서 네. 거기에 따라붙은 것이 국정조사일 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국회에서 넓은 판을 벌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만 이루어진다라면 하면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뭐 좀 손해가 될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만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과거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나 핵심 당사자들을 그러니까 직접 국회에 불러내서 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입장을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감찰 그리고 직무배제 이 일련의 법무부에서 한 조치들이 상당히 국민 여론이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일종의 뭐랄까 딱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러니까 이 지금 없다라는 납득이 될 만한 그 뜻이 없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국정조사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만약에 이것이 했을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그리고 또 아마 거기 그 뒤에 바치고 있는 검찰 조직 전체가 나서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 지금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아마 그러한 이 판단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에 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그러한 그 요소를 작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국민의힘이 참 이게 답답해요. 저러니까 이게 야당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 대표가 이게 엄청나게 자살골을 였단 말이에요. 국정조사 하자. 그럼 이게 무조건 받아야죠, 바로. 왜 추미애를 같이 하자입니까? 추미애 장관 같이 안 해도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하면 제일 중요한 정인인데 저절로 이게 추미애 장관이 어차피 정인 채택이 되거나 안 되더라도 이게 얼마든지 윤석열 총장한테 마이크를 주면 본인이 이게 해명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추미애 장관도 같이 하자 이런 쓸데없는 조건을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낙연 대표가 잘못했을 때 바로 받아가지고 국정조사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조건 없이 무조건 국정조사 해라. 이럴 때 국회가 침묵하고 국회가 이게 수수방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수수방관 지켜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해라 빨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혼자 국정조사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윤 총장이 뭐 대기까지 하고 있었다. 국회에서 그 법사위에서 부르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을 만큼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어떻게 되는 보면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미애 장관 또 안 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추미애 장관 또 불러주면 또 자기 할 말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윤 총장 하나만 불러도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더 고도의 전략을 짜려고 했으면 윤 총장 국정조사를 처음에 반대해가지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더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윤 총장 입장에서는 뭐 나가서 도움이 안 되더라도
마지막 동아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테고 그럼 국정조사는 당연히 윤 총장 입장에서 원하는 것일 거고 지난번 국감 때도 국감에는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출석했던 대검 국감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시청률이 9% 통합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국정조사하면 저는 19%도 나오겠다. 예, 이런 예감은 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이낙연 대표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강공에 나선 것은 저는 나름대로의 태생적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태생적 한계요? 이낙연 대표는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에서 갈라져서 나갈 때 따라가지 않았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물론 이낙연 당시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네. 찬성을 했던 새천년 민주당의 소속 당원이었던 것이죠. 그런 역사를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친문직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이쪽에서 그래도 당내 다수파에서 지원을 해줘야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균형자, 조정자, 완충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왔다면 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자가격리 중인 그런 상황까지 겹쳐져서 일단은 세게 나가고 보자 하면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근데 이번에 조금 스타일을 구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다른 당 의원들이 그것을 뚜렷하게 뒷받침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 와중에서도 이낙연 스타일은 나왔어요. 뭐냐면 다시 들어보면 검토를 해달라고 했어요. 하자고 안 했고. 예, 약간 어중간한 그런 워딩을 쓰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 이번에 얻은 것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국민들도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의 일부가 밀어주기도 했지만 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다. 근데 이낙연 저 사람은 좋아 보인다.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쪽 여론이 앞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이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득보다는 실이 컸다라고 실이 저는 더 평가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에게는 뭐 좀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 발언과 이 지금 상황이? 김수미 평론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저는 이 사안을 두고 사실 그동안 좀 신중한 모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직무 배제 결정을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판사 사찰했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좀 발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사 사찰 문건이 과연 그 성격이 뭐냐. 그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행위가 상당히 그것이 그러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아마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일단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개한 이 판사 사찰 문건을 본다고 한다면 예. 어제 공개한 부분만 봤을 때는 저는 그것이 과연 사찰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상당히 문제되는 표현들은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법 연구회니까 연구회지만 합리적이다. 그럼 이 우리법 연구회는 그럼 다 비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당한 나름대로 이게 좀 편견을 갖고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것이요. 그 전에 범죄정보 기획관실인가 그 이름이 그거였거든요. 다른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했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이 지금 대검의 중수부가 있었잖아요. 중수부가 소위 말해 인지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 첩보들을 입수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범죄들의 그러니까 첩보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밀한 그 국가기관들의 동향까지 다 파악해갖고 자신들이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는 다른 기관을 칠 때 상당히 여기서 많이 이 수집한 정보를 갖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진짜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라고 이름을 바꿔놓은 이 기관이 다시 또 지금 어쨌든 간에 공개된 정보이긴 하지만 예. 판사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밀한 부분들을 조사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질책을 받아서 마땅해요. 저는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내용 전체의 문건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과거 제가 기자 시절에 네. 우리가 이제 제가 법조기자도 잠깐 했는데 예. 법조기자하고 중요 재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끼리 그걸 해요. 판사 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해요. 이 재판부는 어떤 그러니까 과거 전례가 있고 그동안, 네. 그리고 또 이 판결을 변호인과 봤을 또 검사들 간의 학연 지연 이런 걸 따져서 나름대로 이 재판을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기자들끼리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 문건 정도 저는 그 정도로 그 옛날 봤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정도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나 검찰이 이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했던 그 행위 자체는 그 순수성은 그렇게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직무배제를 할 만큼 그 정도의 엄중성과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를 좀 갸웃거렸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사실 뭐 앞서서 질문 드리긴 했는데 이낙연 대표에게는 뭐 어떻게 작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상황이 발언이. 아마 이제 전혀 조금 전에 다 분석한 것처럼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될 거로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친문 지지층 중에서도 국정조사 카드는 이제 자살골이다.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스피커를 달아주는 입장을 밝히는 이런 데 역할밖에 없잖아요. 국정조사 윤석열 총장 불러서 뭐 조사했을 때 과연 이게 뭐 확고하게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게 뭐 명백한 게 있어가지고 밝힐 수 있다면야 조사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게 윤석열 총장이 좀 억울하게 탄압받는구나. 이것만 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에서 제공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다시 안 받겠다. 이런 이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 자살골이기 때문에 뭐 덕은 없고 실만하게 더 쌓인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슈를 두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연일 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지난번에는 윤 총장이 출석을 하려고 이제 출발까지 했다가 이제 법사위가 파행을 하면서 결국은 뭐 자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자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반대했던 거는 출석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네. 출석 절차라는 게 또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어떤 공무원을 불러서 출석 요구를 한다거나 네네.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전혀 못할 건 아닌 게 본회의하고 또 상임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상임위는 급한 일이 생기면 공무원 또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예. 그 사람이 올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법사위에 그날 안 됐다면 나중에는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하고 얼굴을 내면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지난번 국감 때도 사실 저는 뭐 솔직히 윤 총장을 불렀고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질책을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치 축구할 때 메시 한 명에 수비수 4-5명 붙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풍경만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참 사실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겁니다. 질문자와 답변자 간의 그 관계는 결코 대칭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질문자가 훨씬 유리해요. 하다가 불리해지면 다른 걸로 화제 바꾸고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호통치다가 하면은 말 끊어버리고 네. 말이 너무 길다. 이런 식으로 질문자가 답변자를 요리할 수 있는 그것이 국회에서의 자리의 그런 특성인데 패턴이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윤 총장한테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굳이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부담이 될 것은 국정조사가 됐든 뭐 상임위에서의 회의가 됐든 그래도 국회에서 어느 정도 또 결판을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냥 피하는 모습은 또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황이 직무배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러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 직무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간의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아니라는 거네요.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죠. 사실 근데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에 나오는 건요.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건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말고는 아무리 야당이 검찰총장 나오라 해도 검찰총장은 이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거를 내세워서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 국정감사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야당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오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검총장으로 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무 배제됐기 때문에 놓으려면 차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여야가 합의가 되면 국회 출석하는 건 누구든 부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무대가 윤석열 총장 오늘의 윤석열 총장이 있게 한 무대가 바로 국회 아닙니까?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그 유명한 발언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때 이 지금 국민 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에 정권이 출범하면서 발탁됐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사실 지금 대권 주자 뭐 지금 뭐 1위까지 선호도 올라갔다가 1위도 뭐 했던 지금 적 합니다만 있죠. 예. 지금 상당한 선두를 생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은행 때문에 또 새삼 주목받았잖아요. 그렇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멍석을 깔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 차기 대권 주자,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권의 이제 주자가 되는 거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선호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좀 내려가는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한테는 오히려 이제 그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의 대권 후보로 키워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그 파라리 정권입니다. 추미애 장관부터. 윤석열 총장은 이제 그 탄압을 받은 수록 오히려 지지율은 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도요. 이번 사태도 결국은 윤석열 총장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이게 7월 달까지 임기 가면 그 이후 논의를 본다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상당히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탄압받는 게 정치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 이제 두 번째 지적할 거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부각되는 게 야당에 좋으냐? 그거는 그렇죠. 별개예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각된 데서 국민의힘으로 저는 안 온다 봅니다.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하더라도 이게 중도 신당이라든지 다른 제3의 길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야당이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 정도 지적합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일단 근데 윤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거명되는 것도 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해임이 돼버리면 네네. 이게 또 법적으로 해석이 굉장히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법에 보면 예. 해임당한 사람은 3년 동안 선거를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선거가 공무원으로. 예. 근데 그러면 이 선거로 뽑는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네요. 공무 담임권에 대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법 해석이 못 한다라고 대통령이나 이런 거 될 수 없다라고 난다면 이제 윤 총장은 대선 주자에서 제외되는 거겠죠. 그거를 하나 전제를 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아까 전에 화면으로도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개 소개가 됐고 어떤 여론조사는 가상 대결을 붙여버렸어요. 이낙연 대 윤석열, 1대1 구도로.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붙여버렸더니 왜 그렇게 붙였냐면 워낙에 여론조사 기법을 놓고 윤석열 지지도가 저렇게 하니까 높게 나오지 그러면 실제 대선을 가정해보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권에서 한 명의 후보만 나오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대 뭐 다른 후보 이렇게 항목을 짜서 가상 했더니 대결을. 뭐 이건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같게 나왔어요. 양자 대결에서. 그래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는 거의 반대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 절반이 네. 뭉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도층도 많이 있고 섞여 있죠. 진보 성향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 흑서라는 그렇게 불려지는 책을 쓴 사람도 진보 성향 필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결집이 안 돼요. 이 부정평가층이. 그러니까 52라는 숫자 지금 현재 저 평가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52라는 숫자가 그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근데 얘기네요. 그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것이죠. 왜냐? 윤 총장은 검사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 성향이 어디에 잘 있지 안 않죠. 드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찍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윤 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윤 총장을 대선 주자로 밀어주기 위해서 응답자들이 그렇게 응답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와 심판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윤 총장으로 잠시 결집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봤을 땐 저는 대선 주자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굉장히 많다. 이 여론을 오히려 참고해야 될 것은 여당 쪽이다. 윤석열이 좋아서 뭐 대선 주자로 찍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네. 이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게 정치권에는 어떻게 또 후폭풍과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서정국 변호사, 김수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